러시아가 야심차게 개발한 이스칸데르 M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독품고 개발한 초강력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M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보겠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탄도탄의 필요성에 대해서 미국, 소련 둘 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요. 특히 독일이 개발했던 V1, V2 로켓에 대해서 미국은 이 개발자를 데리고 갔고 소련은 이 기계와 현물을 가지고 가서 각자 미사일을 발전시키게 되죠. 특히 소련은요, 미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공군력과 해군력에 대해서 소련이 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은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사일에 대한 기술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결국 소련은 미국의 항모전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커드라는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180km에서 대략 한 700km 정도 날아가는데요. 여기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화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우방국인 근처에 있는 유럽에는요, 이 스커드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공포감을 줄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시간이 자꾸 가니까 소련은 ICBM이나 SLBM 같은 발전된 미사일들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 미국뿐 아니라 유럽을 견제를 해야 됐던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 미사일 전력이 매우 든든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련은요, 병종이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로켓군이 따로 있었어요. 특히 미국을 대상으로 핵을 투발할 때 전략 폭격기를 실어 보내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상의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핵폭탄을 투하고 난 다음에 생존성,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랬는데, 이 미사일은 가장 좋은 핵 투발 수단이었죠. 이런 이유로 소련은 9K714 오카 핵 미사일을 개발을 했죠. 요게 이제 그 당시 소련은 40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전력화가 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이 미스 레이스가 너무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양산한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소련은요, 야, 오카 미사일은 400km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이 전력무기 감축 협정에 들어가는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뻥을 치게 됩니다. 물론 미국은 믿지는 않았어요. 특히 당시에 소련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았고요. 또 경제적인 위기가 왔죠. 그러다가 1987년에는 이제 오카를 폐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오카 미사일을 폐기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단거리 미사일에 집중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사일 기술은 상당히 월등했었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소련의 재정난이 커지면서 어찌어찌 개발을 했는데 1991년에 결국 소련이 이제 멸망하게 되죠. 러시아는 소련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 미사일 프로젝트를 계승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1993년까지 시험평가를 마무리하고 개발된 미사일이 바로 이스칸데르 M 미사일입니다. 이 제식 명칭은요, 9M723이었어요. 이제 이스칸데르라는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러시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 곧바로 이제 미사일을 개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러시아의 개량의 목적은요, 다목적 모듈 미사일이었어요. 이스칸데르는 차량에서 이제 발사가 되는 형식인데 여러 가지 파생형을 만들어서 6회 공군 모두 쓸 수 있게 이 탄도 미사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핵탄두를 탑재를 할 수가 있어서 다목적 핵탄도탄 미사일이 되게끔 한 거죠. 특히 서방권 국가들이 방공망 능력이 점점 강화가 되니까 이걸 뚫을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러시아가 생각을 한 거예요. 개발 당시부터 변칙 기동이 가능하도록 이 미사일을 개발을 합니다. 이동 표적에 대해서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었다면 그 당시 그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의해서 500에서 5,500km의 사거리 내에 미사일은 만들지 못했죠. 그러니까 500km 이내의 사거리를 갖는 미사일만 만든 겁니다. 근데 러시아 애들이 그걸 속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1996년에 시험 사격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1997년에 시험 평가가 시작이 되고 2000년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식 명칭인 9K720 이스칸데르 M이 정식 배치가 됐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맹활약을 하는 이스칸데르 M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길이는 7.3m고요. 총 중량은 3.8톤에 달합니다. 탄두 무게는 700kg이고요. 사거리는 700km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한 700~800km까지도 날아간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마 7의 속도로 비행을 하고, 또한 변칙기동으로 요격조차 쉽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죠. 특히 표면은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둥글게 아주 매끈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수 도료를 칠해가지고 레이더 난반사와 전파 흡수 능력도 뛰어나서 피탐이 잘 안 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마 7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처음에 패트리어트도 막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패트리어트는 결국은 팩2에서 패트리어트 팩3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 이때 탄은 MSE 탄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패트리어트가 방어 능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서방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보시다시피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패트리어트와 S-300 방공 시스템으로 많이 요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칸데르 M의 가장 큰 능력은 이 서방권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변칙기동이라는 거였어요. 과거 탄도탄은 정상적인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왔기 때문에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 계산을 하기가 좋았죠. 그런데 지금은 50km 정도를 날아가다가 다시 25km 정도의 고도로 이동을 하면서 표적 부분에서 다시 팝업을 하거나 혹은 좌우로 변칙 기동을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대응이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러시아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방공망을 구축한 나라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개발이 되고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이스칸데르는 고폭탄뿐만이 아니라 고폭 관통탄 혹은 핵탄두까지 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피탄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이게 한 50킬로톤의 핵탄두가 장착이 되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15킬로톤 정도 되니까 한 서너 배 정도의 파괴력을 갖겠죠. 대략 한 100만 명 정도는 한 방에 이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무시무시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 유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고요. 이동형 발사 차량에서 두 발을 실었다가 쏘기 때문에 매우 기동성도 뛰어납니다. 9PU-78-1 SPU라는 차량이 이게 500마력의 힘을 내거든요. 얘가 이 두 개를 싣고 다니면서 이동을 해서 쏘기 때문에 생존력이 매우 높죠. 그리고 첫 발을 대략 한 4분 이내에 발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발을 1분 이내에 쏠 수 있기 때문에 5분 이내에 두 발을 쏠 수 있는 것은 매우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 러시아가 이런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한 방공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이스칸데르 M을 기준으로 해서 파생형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칸데르 K가 있죠. 이거는 훨씬 먼 거리를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인데요. 우리도 지금 현무3C가 있잖아요. 똑같이 이 원천 기술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어쨌든 이 미사일 개발만큼은 진심이었고요. 2006년 이후로 계속해서 실전 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칸데르 M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